예,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봤던 장면이고요. 오르테가의 가세트 어떻게 생겼나 사진을 한번 보세요. 눈매가 아주 매섭죠. 제 얼굴하고 아마 이미지가 좀 다를 겁니다. 이 사람이 쓴 대중의 반역 책이고요. 이건 사실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 사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뽑아본다면은 결국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되겠어요. 창조적 소수와 일반 대중.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오늘 본론에 해당하는 창조적 소수와 일반 대중. 앞에는 뭘 얘기했죠? 몇 가지 사례들.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삶을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창조적 소수인지 아니면 일반 대중인지. 여러분들 오늘 이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일반 대중인지 나에게 창조적 소수자의 어떤 자질이 있는지, 자질보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인지. 네. 이 오르테가의 가세트는 대중의 반역, 역사비평사 출판사에서 낸 책인데,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고 1883년에 태어났죠. 아주 집안이 유복했습니다. 부친이 신문사 편집장이었고, 모친 어머니가 그 신문사 사장의 딸이었으니까요. 이게 19세기 말이죠. 1883년이면 어린 시절 책을 읽기를 좋아했는데 원 없이 책을 읽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윤전기 위에서 태어났다. 여러분들 윤전기가 모르죠? 뭔지 모르죠?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서 아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인쇄기 위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인쇄소 에서 태어났다. 그만큼 인쇄된 활자로 된 책을 읽으면서 살았죠. 그 결과 이 사람은 스페인의 제일 가는 철학자이자 생철학자. 어려운 용어예요. 그냥 이런 말이 있다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상가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사상가냐면 니체라는 철학자하고 사르트라는 철학자 있죠. 니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리고 사르트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간쯤에 위치하는 사상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그러니까 이제 총명했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게 여기 나온 것처럼 마드리드 대학교 철학부를 19살에 졸업을 해요.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9살에 대학을 졸업해서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25살에 요즘 이제 사범대학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것처럼 마드리드 고등사범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27살에 마드리드 대학교 철학과의 정교수가 되죠. 2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이때 삶의 이력이 다르죠. 엄청 빠르게 이게 커리어를 쌓아간 사람이에요. 아까 간단히 설명드린 유럽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이건 사실 보통 사람이 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아마 오르테가 이 가세트 같은 그런 지식인들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1931년에 스페인이 그 당시에 공화국이었는데 공화국 봉사회라는 단체를 창설해서 활동했고 뭐 그런저런 활동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쓴 이 대중의 반역이라는 작품이 미국에 당시 발행되던 애틀랜틱 먼슬리, 지금도 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18세기를 대변하고 18세기 한 세기 통틀어서 볼 때 한 권을 꼽으라면 루소가 쓴 사회계약론을 뽑을 수 있고 이런 말이죠. 그럼 19세기에 한 권을 꼽으라면 칼 막스가 쓴 자본론을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세기를 대변할 책은 뭐냐? 라고 하면서 오르테가의 가세트가 쓴 대중의 반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감이 오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네. 이 책의 그리고 이 책을 쓴 오르테가의 가세트의 핵심 사상, 요거는 좀 어려운 대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오르테가의 가세트가 많은 말을 했지만 엑기스가 뭐냐, 핵심이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스페인어를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스페인어예요. 여러분에게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스페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행을 갔다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한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짐작컨대 대다수는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 대다수는 처음 보고 또 제가 이제 먼저 읽을 텐데 따라 해보시면 처음 따라하게 되는 셈이 될 겁니다. 읽기 쉬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요, 소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 하고 소이 따라 하셨죠? 요, 이, 미, circunstancia. 여기 좀 단어가 어렵죠? circunstancia. 자, 한번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Yo soy yo y mi circunstancia. Yo soy yo y mi circunstancia.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나는 나와 내 상황의 산물이다. 그래서 앞에 나는 소위가 이제 영어의 비동사인데요. 비동사의 주어가 앞에 있는 yo입니다. 요거는 내 삶을 의미해요. 나의 삶은 나와 내 상황의 산물이다. 삶의 주체인 나와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다. 이런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매우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매우 의미가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명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라손 비탈. 라손 비탈. 따라 해보세요. 라손 비탈. 이거는 우리말로 옮기기 어렵지만 뭐 직역하다시피 하면 생적 이성이라는 말이에요. 풀어보면은 삶을 바탕으로 하는 이성, 이런 말이죠. 이성이 삶과 떨어진 뭐 추상적인 이런 게 아니라 삶과 결부된 삶을 바탕으로 하는 이성이라는 주장을 했고, 세 번째가 라손 히스토리카. 따라 해보실래요? 라손
히스토리카.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옮기면 역사적 이성. 요거는 무슨 말인지 역사적 이성이라는 말만으로도 좀 아시겠죠? 이성이라는 것은 과거 역사와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개인이나 사회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이성. 이성이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오른 게 아니고 과거가 있는 이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르테가 이 가세티의 핵심 사상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딱딱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나 혹은 세계사나 이런 아니면 어떤 관련된 책을 읽었다거나 하면은 한 번씩 들어봤던 얘기를 제가 끄집어냈어요. 이 책을 쓸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 이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 배경, 여기 한 4가지만 예로 드러났는데, 첫 번째가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1898년인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스페인이 졌어요. 그러면 아니 스페인이 지는 거 당연하지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스페인의 역사를 잘 모르는 생각입니다. 스페인이라고 한다면은 15, 16세기에 세계적인 제국을 거느렸던 나라예요. 자, 19세기 영국 가면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말 들어봤죠? 영국이 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으면 스페인은 벌써 16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죠. 지금 이제 라틴 아메리카 세계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스페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나라가 우리 집안이 가세가 기울듯이 나라가 가세가 기울어서 19세기에 식민지를 다 독립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쿠바였어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쿠바인데요. 이 쿠바에서 독립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었고 미국이 그거를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이제 건 거나 다름없는 그래서 생겨난 전쟁이 미국 스페인 전쟁입니다. 근데 기울고 있는 스페인과 막 상승하고 있는 미국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기고 스페인이 졌죠. 자, 스페인 입장에서 볼 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한때 그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런 의문들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는 지식인이라면 지식인들 사이에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갈래로 이제 나뉘는데 하나는 스페인의 정통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다가 길을 잃었다, 헤매고 있다. 그래서 다시 정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피레네 산맥 너머의 유럽처럼 스페인이 유럽화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오르테가의 가세트는 어느 부류였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였어요. 유럽화를 추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근대화를 추진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있었죠. 이런 논란이 있었던 시기였고 두 번째 배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유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진행됩니다. 그 기간에 사망자만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전쟁이 주로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유럽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도 초토화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가족이 죽었고, 그럼 남은 가족들의 그 심적인 타격, 이런 것을 비롯해서 폭격으로 뭐 폐허가 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난장판이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바닥으로 이제 떨어진, 그러다가 다시 이제 뭐 안정을 찾고 새로운 길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또 아울러서 세 번째 배경으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볼셰비키라는 혁명의 주체 세력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러시아를 어떤 체제로 갖고 가려고 했냐면 공산주의 체제로 갖고 가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련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소련 하면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죠. 소련과 미국이 20세기에 냉전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가 이제 소련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세계 각처에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 대두를 했죠. 뭐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자국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하고 민족 갱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게 대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나중에 독일에서는 히틀러라는 인물이 나치즘, 파시즘과 나치즘, 이 전체주의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얘기를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이 책은 아주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게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 가득 찬다, 이런 얘기예요. 군중의 충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사진 한 컷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 우리나라 사진인데 뭐겠습니까? 촛불 아니죠. 그거보다 더 앞서서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겠네요. 2002년 월드컵, 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세대가 좀 차이가 나네요. 2002년 월드컵에 정말 이 거리마다 쏟아져 나와서 응원해드렸습니다. 이 몇 차선 되는 도로를 가득 메웠죠. 이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그 열기가. 이 오르테가이 가세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르테가이 가세트, 아까 사진에 눈매를 봤죠? 눈매가 아주 매섭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눈매가 이게 매섭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스쳐 지나갈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딱 예리하게 포착하는 능력? 그런 것이 있어요. 해수욕장에 갔는데, 아니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해수욕장에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생각할 때 뭐 당연한 일을 갖다가, 그런데 이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극장을 가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많아지게 됐는가? 그게 인구 증가가 있어서 그런데, 유럽 인구만 예를 든다면 1800년에 1억 8천만 명에서 1914년쯤에 4억 6천만 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 약 3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3배 정도 되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이 늘었을까? 우리 뭐
이 시간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급만 한다면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또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달. 자유민주주의는 그동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은 장애물로 작용했는데 그게 이제 폐지가, 이를테면 농노제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장애물들이 제거가 돼서 좀 자유롭고 약간은 평등해진 전보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공질서, 치안이나 이런 것이 보장이 되고 유지가 잘 되니까 사람이 좀 안심하면서 살만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과학기술 발달로 물질적인 편의시설이나 먹고 살기가 편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디를 가나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게 사회잖아요. 그럼 사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거를 크게 보면은 두 부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부류, 또 하나는 특별한 자격이 없는 부류. 특별한 자격을 갖춘 부류를 선택된 소수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부류를 일반 대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된 소수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사회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이 대중의 반역이란 책을 읽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책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회의 상층부에도 선택된 소수가 있을 수 있고 사회 하층에도 선택된 소수가 있을 수 있다. 사회 상층에도 선택된 소수가 없을 수 있고 사회 하층에도 선택된 소수가 없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사회 계급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우수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회의 상층부는 누구?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예를 들어봅시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국회의원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택된 소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선택된 소수의 자질을 말씀드릴 텐데 그때 가서 한번 곰곰이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언론이나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인가 따져봐야죠. 자, 그럼 반대로 노동자들이 있어요. 노동자들은 그 일반 대중이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르테가의 가세트의 얘기입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선택된 소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을 이를테면은 어떤 학급이 있다 칩시다. 학급이 있으면 이 학급 내에도 특별한 자격을 갖춘 한두 명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전체에서 볼 때도 그런 소수가 있을 수 있고 대중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용을 여러 상황으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나라로 친다면은 선택된 소수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이 세계, 지구촌 전체로 볼 때 선택된 소수가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소수를 따라가야 되는 다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수와 대중은 뭘로 구분한다고요? 인간의 우수성. 그러면 인간의 우수성이 뭐냐? 선택된 소수. 요 세 가지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아, 그런 사람이 소수로 분류가 되는구나. 어렴풋하게나마 아마 짐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이러했던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 자신을. 아니면 주변에 친구라든지 누구, 뭐 선생님도 좋고, 과연 그런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탁월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 자, 이 삶을 다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 무엇이 탁월한 것인가? 탁월한 것인가? 그러니까 탁월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삶을 바치고 있는가? 그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소수와 대중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 탁월한 무엇인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중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귀한 의무의 세계로 뛰어든 용감한 사람. 이 고귀한 의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부르는데, 고귀한 의무. 이게 꼭 안 져도 되는데 자기가 지겠다고 뛰어든 사람. 고귀한 의무의 세계로 뛰어든 용감한 사람. 이거를 원래 어원상으로는 귀족이라고 불러요. 귀족. 귀족 한자 의미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귀족은 반대죠. 귀족은 뭐 부유하고 권력도 누리고 하인들을 부리기도 하고 뭐 착취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귀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노블레스, 고귀함하고 관련이 있어요. 노블, 고귀한 의무의 세계로 뛰어든 사람을 귀족이라고 원래 불렀어요. 자, 이 선택된 소수는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좀 따지면은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과감히 뛰어드는 사람이야. 무언가를 예를 들면 사회 정의라든지 사회 행복, 사회 발전을 위해서 뛰어든 사람. 자신의 소소한 일상이나 행복, 이거를 뒷전을 하고 삶을 온전히 그런데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선택된 소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5명의 사례로 든다면은 4사람이 가능성, 3사람 정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마 신경섭 씨는 아직 고귀한 의무라든지 탁월한 무엇인가 이 부분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그 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얼쇼리스, 클레멘트 콜스를 탁월한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클레멘트 콜스를 통해서 가정폭력이나 빈곤, 노숙인, 재소자, 마약 중독자들의 삶을 찾아주는, 이게 탁월한 무엇인가거든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하겠다고 나서니 이 고귀한 의무의 세계지. 고귀한 의무의 세계. 오르테가인 가세트 같은 경우는 유럽 프로젝트,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유럽 전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유럽 프로젝트를 딱 이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착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무언가죠. 탁월한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선택된 소수의
삶이에요. 자, 이 삶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삶이 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사상 가운데 Yo soy yo y mi circunstancia 라고 했는데, 나는, 다시 말해 나의 삶은 나와 상황의 산물이다. 그러면 두 번째, 나는 선택을 하는 주체예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을 한 결과가 내 삶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뭐 19세기나 아니면 중세시대나 이렇게 가면은 상황이 단순해요. 그런데 시간이 오늘날로 오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이 상황을 이제 세계라고 표현한다면 세계가 매우 복잡해져요. 여기 표현한 대로 상황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확대가, 공간이 확장이 되는 거죠. 공간 확장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대구에, 북구에 경북대학교에서 이거 촬영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컴퓨터를 켜서 온라인 인터넷 접속을 하면 이 지구촌의 어느 곳과도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이게 엄청난 확장이죠. 그러나 중세시대에 대구에서 서울 가는 것만, 한양 가는 것만 해도 뭐 2주, 3주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교통수단이 변변찮아서. 근데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그만큼 시간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준다고 보니까 같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공간도 마찬가지고, 지식은 지금 학문이 얼마나 발달해서 정말 과거에는 없던 것들이 지금 로봇공학, 뇌인지 이런 것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학에서도, 저는 역사 전공인데요, 역사학에서도 이게 지식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직업이 지금 한 2만 5천에서 3만 가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아마 직업 10개 안팎일 것 같은데 진로지도 하다 보면은 뭐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 10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2만 5천에서 3만 가지 됩니다. 그러면 2만 5천 내지 3만 가지 선택하니까 삶이 얼마나 확대가 됩니까? 유희, 놀이, 스포츠 이런 것들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구매 가능성, 좋아요. 백화점 한번 가봅시다. 옛날에는 문방구나 이 가게 가도 뭐 상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르기 쉬웠죠. 지금은 가면은 이게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다 읽어봐야 되고 선택을 하는데 힘듭니다. 이것은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삶이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삶이 확대되어도 결국은 내가 살아온 삶의 내용은 하나죠. 겨울에 흰 눈이 벌판에 내렸는데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걷다가 보면은 자기가 걸어온 길은 한 길이 되죠. 뒤돌아보면 그 흰 눈이 내린 벌판에 발자국은 하나로만 찍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이 상황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졌는데 이 책의 제목이 대중의 반역이에요. 반역. 이 반역이 이제
온순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중들에게도 이 선택의 이게 폭이 워낙 넓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소수가 누렸던 그 어떤 내용들을 이젠 대중들도 같이 누리거나 행사하게 된 거예요. 이 당시 20세기 초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은 이전에는 정치에 참여할 참정권이 소수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정권이 확대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좁은 의미의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이 우리도 하네? 이러면서 소수의 말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 파시즘인데, 대중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 다시 말하면 대중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을 위해서 정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러니까 무솔리니나 히틀러 같은 경우 그 당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런 음향장치 해놓고 무대 꾸미고 저기 아래에 무수히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무대 체질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내다가도 무대에 올라가면 막 신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무대니까. 앞에 청중들이 호응을 해주니까. 이걸 연출이라고 하는데, 히틀러나 무솔리니는 거의 달인들이었습니다. 대중이 뭔가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대중이 이제는 선택된 소수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시점. 그런 무리, 이걸 반역이라고 불러요. 대중의 반역. 사회가 선택된 소수와 일반 대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택된 소수가 이끌어가고 대중이 따라가고 하면 그 사회는 좀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소수가 뭔가를 아까 얘기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내걸고 이렇게 나가는데, 다수가 이걸 안 따르면 반역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은 집안이 안 되겠죠. 또 그 사회는 문제가 많겠죠. 자, 그래서 이 대중의 심리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 대중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좀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의 심리.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대중의 심리를 말씀드리고 그 사례들을 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례들을 들으면 여러분이 금방 알 겁니다. 대중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대중의 심리 분석표 보면은 욕망이 무한해요. 욕망. 욕망이 무한하다. 난 욕망이 별로 없는데?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창조적 소수자의 가능성이 있나? 그건 다른 표를 또 봐야 돼. 두 번째가 이제 철저한 배은망덕. 은혜를 모르는. 그 다음에 3번째는 문명의 원리에 무관심하다. 문명의 원리에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동할 때 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저도 이제 차를 몰고 왔는데 문명의 이기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라는 것은 이제 원리를 따지는 거잖아. 이것에 무관심함. 이것을 원시인이라고 불러요. 원시인이라는 자연인이죠. 자연 있는 그대로의 상태. 이게 원래 그렇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왜 그랬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안 던지는. 그냥 있으니까 그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을 유지하고 계승해주는 역사에 무지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관심이 없고 무지한 경우. 우리가 지금 이제 건강하니까 이렇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우리 사회 요즘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치매예요. 치매는 이게 정신활동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기억이 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느 날 집을 나섰는데 집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치매 증상이잖아요. 사람이 밥을 먹어왔는데 밥을 어떻게 먹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밥을 먹어온 것이 과거죠. 집을 왔다 갔다 한 것이 과거인데 그 과거에 무지한 거야. 기억이 안 나서. 이걸 이제 확대시키면 역사에 무지한 거죠. 내 삶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거. 이게 역사잖아요. 무지한. 이런 경향. 아마 욕망이 내가 무한하진 않다라고 생각해도 은혜를 저버린다. 요거는 뭐 그럴 수 있겠고 원리에 무관심하다. 난 원리에 무관심한데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에 무지하다. 그거 더 크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만에 빠진 철부지. 옛날에 도련님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련님. 지금 우리 사회에 얘기한다면은 재벌의 2세. 그렇다고 재벌 2세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재벌 2세.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부유한 집안에 상속자, 아들 혹은 딸 이렇게 되면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부와 특권을 소유한 상속자 행세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다시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사례였던 조모 씨 같은 경우 부와 특권 소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야. 그 상황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직책이나 직급이나 지위나 이런 걸로 볼 때 지도자죠. 지도자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만에 빠진 철부지. 다시 말하면 대중인 거야. 우리 사회 혹은 그 회사의 총수지만 자만에 빠진 철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된 소수와 일반 대중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고 나보다 높고 우리 선생님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선택된 소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반대도,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도 거기에 선택된 소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대중의 심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만에 빠진 철부지. 세 번째 보면은 삶의 본질 자체를 맞닥뜨리기를 싫어해. 그래서 불성실해. 농담을 일삼아. 그냥 모든 게 좋거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의 본질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이 있죠.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갈 때 시험이 있어요. 이건 삶의 본질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색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아이고 뭐 되는 대로 뭐 그래 이렇게 불성실하게 농담 따먹기 하듯이 간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대중이다. 대중이다. 그 다음에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처럼 행동하는 경우. 자만에 빠진 철부지는 꼭 그래요. 문 밖을 나서서도 가족들은 다 받아주잖아요. 근데 나가서도 그렇게 될 줄 알고 하는 경우. 이 대중의 심리다. 두 번째 사례는 응석바지 어린이를 보면 대중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욕망이 무제한이고 응석을 부리면 다 되죠. 그래서 이게 문제야. 10가지를 응석을 부리면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 되는 거야. 특히 요즘 우리 사회는 가정에 자녀가 많지 않아. 한 명이나 두 명 되다 보니까 부모가 쩔쩔매요.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석을 부리면 안 들어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부모님 얼굴 한번 들여다보세요. 응석바지 어린이 무책임하고 세상에 자기가 다고 유아독존 다른 사람 무시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자유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구속하면 막 불만이 튀어나오고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심리, 이게 대중의 심리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는 과학 전문가인데요. 이게 아마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걸 겁니다. 지금 뭐 응석바지 어린이나 자만에 빠진 철부지 그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과학 전문가가 대중의 심리를 오르테가에 갔을 때는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래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분야가 다양해졌어. 이를테면은 뭐 동물, 식물 연구할 때 동물, 식물, 생물, 거미를 연구한다. 그러면 요즘 뭐 거미 박사라도 거미 세계만 알지 이 사람이 사회, 경제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자기 전공 분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워낙 이게 분업화돼 가지고 자기 분야만 깊게 파고들어.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냐면 통합적 교양이 없어요. 자기 분야는 깊이 파고드니까 잘 아는데 다른 분야는 몰라. 자연스럽죠? 내가 다른 분야는 모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과학자가 다른 분야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유식한자 행세를 하는 거야. 유식한자 행세를 하면 대중이 되고 대중의 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식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반역이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이언티스트, 과학 전문가라고 이 책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학자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반응이 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죠. 궁금한데 우리 학교에 사이언티스트가 교수님이 이 책을 읽고 정말 공감이 간다고 얘기를 해줘서 조금은 해소가 됐어요. 자기가 이 책을 읽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대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그분을 저는 대중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이 대중이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대중은 국가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의 어려움이나 갈등,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 국가가, 우리 지금 말하면 정부가 다 해결해 주리라고 보는 거예요.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이 당시에 얘기할 때는 그게 뭐예요? 파시즘에 국가가 해결해 주리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거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국가라는 것은 주어진 게 아니라 계속 건설해 가야 되는 형태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이거 제국 국가죠. 로마 제국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한때 기원전 8세기에 조그만 강가에서 도시국가로 출발했는데, 그게 대제국을 이루고 떵떵거렸지만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국가라는 것은 항상 발전 중에 있거나 아니면 쇠퇴 중에, 형성 중에 있거나 해체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유럽을 국가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유럽 프로젝트였죠. 자, 이제 결국 현대에 들어와서 대중은 권리란 권리는 다 차지하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게 있는데, 선택된 소수는 봉사와 의무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가 혹은 집단이 혹은 가정이 제대로 되려면 봉사와 의무에 뛰어드는 소수의 권위를 대중이 인정하고, 또 소수는 그 삶을 살아가고, 대중은 평범하지만 그 소수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이제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창조적 소수와 일반 대중이 엮어내는 역동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중은 평범한 삶을 살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고, 소수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어떤 탁월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참된 도덕이 회복된 상태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대중의 심리 분석표 들어보셨죠?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앞에 얘기한 사례들의 인물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선택된 소수의 자질, 이런 걸 생각할 때 앞에 사례들 떠오를 테고, 이제 그 사례들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연 주제처럼 평범한 삶을 살 것인지 고귀한 삶을 살 것인지, 요것도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든 소박한 것이든 찬란한 운명이든 평범한 운명이든 본질적으로 무언가에 자신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의 실존에 새겨진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또 다른 대목에서 창조적인 삶은 수준 높은 위생과 위대한 품성, 그리고 존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끊임없는 자극체제를 전제로 한다. 이게 소수는 끊임없는 자극을 통해서, 천재와 바보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재가 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모르지 않나? 무지한 거 아닌가? 이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천재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괴테, 독일의 대문호, 19세기에 괴테는 제멋대로 사는 것은 평민의 삶이고 귀족은 질서와 법을 동경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귀한 의무,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귀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귀족은 질서와 법을 동경한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저도 제 삶을 성찰해야 되고 우리도 삶을 성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산다고 할 때 권위를 인정하고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과 협력하면서 그 뒤를 따라갈 필요가 있을 테고,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 그 삶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탁월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투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찰과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